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음, 칸트가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사형은 인간 존엄성 확보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는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형벌을 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을 이유로 하여 K에게 형벌을 가하면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한다. 즉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한다. 따라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K가 아내를 살해한 행동을 했다는 그 이유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이유로서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된다.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된다.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로서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K가 아내를 살해한 그 행위,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행위,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형벌을 취하면 된다. 자, 다시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K가 아내를 살해한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야.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그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자, 그러면 K가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어? 어떻게 차단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반드시 형벌의 양은 과도해지거나 즉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형벌의 양과 질이 결정될 수 있어. 그러니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가 없지. 다시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돼.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K는 수단으로 취급당해서 인간 존엄성 상실해. 그러면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그래? 그러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개입되지 않는 걸 차단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반드시 그래.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반드시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이 되면 절대로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그럼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할 수 있어? 그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건 어떤 원칙을 따르면 되지? 아, 그건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거야.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거야.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께서 그런데 자, 왜 이렇게 다른 요인이 처벌의 이유에 개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K씨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자, K씨를 수단으로 취급하면 인간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형의 정당화에 어긋납니다. 결국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해야만 K씨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여 K씨는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이 K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여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지? 그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왜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지?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반드시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만약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반드시 형벌의 양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그러니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하기만 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겠지? 아, 그렇네. 그럼 어떻게 하면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지? 그건 바로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려면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되지? 지금부터 그 원칙이 등장합니다. 자, 이처럼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결정되기에 그 다른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K에 대한 형벌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을 그대로 K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처벌의 양과 질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 형벌의 양과 질이 지나치게 덜하게 책정되지 않지요. 자, 다른 요인으로 인해 형벌의 양과 질이 지나치거나 덜하게 책정되지 않지요. 그러니 형벌의 양과 질이 탈리오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탈리오법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의 양과 질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합니다. 즉 형벌과 범죄 행위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벌이 범죄 행위의 심각성보다 지나치게 과하거나 지나치게 덜 미쳐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K씨가 자신이 범죄 행위로 인해 아무리 고통받는 삶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살해한 아내의 생명과 동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벌의 양과 질이 탈리오의 법칙을 따르는 측면은 형벌과 관련한 응보주의를 따르는 셈이지요. 자,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칸트께서 해주고 있죠. 즉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안 돼.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K는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당하여 인간 존엄성을 상실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해. 자, 그러면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반드시 형벌의 양과 질은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그러니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하기만 하면 형벌의 양과 질을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겠지? 아, 그렇네. 그러면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것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되지. 아, 그렇네. 그러면 그렇게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탈리오의 법칙을 따르면 돼. 탈리오의 법칙은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지.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그 해악의 양과 질이라고 하는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의 양과 질이 책정되는 거야. 즉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K가 돌려받게 K에게 가하는 형벌의 양과 질이 결정되기만 하면 형벌의 양과 질이 지나치거나 덜하게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지. 자, 그러면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탈리오의 법칙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K가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유일한 방법은 K가 아내의 생명을 박탈했으니 K의 생명도 박탈당하게 하는 형벌을 가면 되지. 그 유일한 형벌은 뭐밖에 없어? 사형밖에 없어. 따라서 K에게 가하는 형벌의 양과 질로서 사형을 책정하게 되면 K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K가 형벌을 받는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 K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취급받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받아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게 돼.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칸트는 탈리오 법칙에 따라서 즉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의 양과 질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응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보주의. 자, 그래서 제가 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칸트의 방식, 즉 탈리오 법칙에 대해서 보충을 하자면, 자, 탈리오의 법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해악과 동일한 수준의 해악을 가해자에게 가하여 보복할 수 있습니다. 즉 탈리오의 법칙은 동해 보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은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점과 상통합니다. 즉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빼라.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리라.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려라. 따라서 탈리오의 법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탈리오 법칙, 즉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거다. 즉 그 해악의 양과 동일한 해악을 자신이 범죄자가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수준의 해악을 유지하여 돌려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동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과 질의 해악을 말합니다. 같은 양과 질의 해악. 자기가 K가 아내에게 100만큼의 해악을 가는 양과 질의 100 정도의 100만큼의 이 해악을 아내에게 가했다면 K도 그 100만큼의 해악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100만큼의 해악이 뭐죠? 바로 생명을 박탈한 것이니 자기의 생명도 박탈당하는 동일한 해악을 돌려받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해보복법. 그래서 이 탈리우 법칙,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의 양과질을 책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해보복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탈리우의 법칙이 지향하는 형벌과 범죄 행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형벌이 K씨의 범죄 행위 이외의 요인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범죄 행위 이외의 요인이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할 때 개입하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난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탈리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요인을 고려하는 순간 K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하게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가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형벌이 K씨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는 형벌의 정당화 근거에 어긋납니다. 자, 우리 앞서 강조했는데 중요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사형은 정당하다. K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는 길이다. 만약에 우리가 K에게 형벌을 가할 때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서 형벌을 가하는 이유로 자리 잡게 되면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즉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아 인간 존엄성을 훼손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탈리오의 법칙, 동해보복법의 법칙을 따르면 된다. 그러면 이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즉 탈리오의 법칙을 따르면 왜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차단할 수 있지?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순간 형벌의 양과 질은 반드시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질 수 있어. 그러니 형벌의 양과 질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만 결정되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벌의 양이 과도해지거나 과소해지지 않게 결정할 수 있지? 바로 K가 아내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하면 돼. 즉 탈리오의 법칙을 따르면 돼. 즉 동해보복법을 따르면 돼. 즉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K에 대한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면 돼. 그러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걸 막으면 K는 그 다른 요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겠지? 그러면 K는 목적으로 대우받겠지? 그러면 K의 인간 존엄성은 확보되는 거야. K의 인간 존엄성이 확보되면 되니 형벌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야. 왜? K에 대한 사형은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히 공리주의는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같은 유용성을 고려하여 형벌을 결정하는데 자, 이는 범죄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유용성을 개입시키는 측면은 사심 없이 공적으로 경건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정의로운 법의 실현에
어긋나지요. 자, 그래서 이 형벌을 가하는 이후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가장 이 영향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입니다. 자, 근데 이 공리주의는 바로 형벌을 가하는 이유가 유용성입니다. 즉, 예를 들면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같은 유용성이 있기에 이 유용성을 위해서 K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K는 아내를 살해한 행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같은 수단으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칸트가 볼 때 이 다른 요인으로서 유용성은 K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행위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처럼 유용성과 같은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칸트는 사심 없는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즉 공적으로 경건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을 통해서만 형벌의 양과 질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원리와 규범으로 그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리와 규범은 정의의 저울추가 움직임의 균형을 확보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악을 행하면 그것은 곧 당신 자신에게 부당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떤 것을 빼앗는다면 당신 자신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때린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탈리오의 법칙만이 범죄의 심각성이 요구하는 형벌의 양과 질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결국은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것을 다른 요인이 형벌을 가하는 이유에 개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형벌의 양과 질이 탈리오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다른 사람에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돌려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적 정의, 사심 없이 공적으로 법이 집행되는 정의가 확보된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을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당신이 악을 행하면 곧 너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곧 너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해악의 양과 질만큼 그대로 당신이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칸트의 입장 역시 원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한글로 우수한 우리 한글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글은 한자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고려하여 여러분이 의미를 혼동하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여 다시 한번 더 풀이를 해 놓았으니 같이 참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하는데도 기억 유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누군가를 살인했거나 그 살인을 명령했거나 혹은 그 살인에 협력했던 사람은 누구든 사형이 쳐야 됩니다. 이것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선언적으로 정처된 보편적 법칙에 따라 정의가 의혹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칸트가 말하는 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덕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칸트의 도덕 법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즉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은 반드시 보편화 가능성,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도덕 법칙에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아내를 살해해도 사형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면 사형을 받는다. 이런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외가 있는 법, 즉 나는 아내를 살해해도 사형받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아내를 살해하면 사형을 받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이 예외를 허용하는 법에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 아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살해하면 사형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내를 살해할 경우에만 사형을 받아. 나는 아내를 살해해도 사형받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나는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는 법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따라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여러분이 세우는 어떠한 주관적인 원칙에 이렇게 예외가 개입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도덕법칙답기 위해서는 이 예외가 허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죠.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 예외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바로 동물적 본능 경향성에서 비롯됩니다. 즉 나의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하는 그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겠죠. 즉 나는 아내를 살해해도 사형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은 사형을 받는다. 나만 예외다. 나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아내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나의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위해서 예외를 허용합니다. 즉 이 예외를 허용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예외를 허용할 때 거기에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어떠한 원칙을 세우는데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원칙을 세우는데 개입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어떤 원칙에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 걷어내야 됩니다. 즉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라는 조건이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개입되면 안 된다. 즉 그러한 조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무조건적 명령. 즉 나의 동물적 본능이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건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방식의 명령을 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조건이 개입되지 않은 명령이니 여기서 조건은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조건이죠. 경향성과 관련된 조건이죠. 이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 명령이니 조건이 개입되지 않은 명령이라는 명령을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적 명령, 바로 이것을 정업 명령이라고 하고 바로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은 이 정업 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입니다. 자, 그러니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에는 동물적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동물적 본능을 경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개입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외가 허용되지 않고 보편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동물적 본능 경향성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경험. 여러분 동물적 본능이나 경향성을 여러분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죠? 자, 이 경험의 영역이죠. 그래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다 걷어낸다,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러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작동하는 경험 자체를 걷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라는 경험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 우리 그 상태를 선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험적. 이 선험적, 즉 동물적 본능 경향성이 개입되기 이전의 상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정초를 두고, 파운데이션, 여기에 토대를 두고 어떠한 나의 원칙과 관련한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이 되고 곧 그것은 예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조건적 명령,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무조건적 명령, 그것이 바로 정언명령이고 도덕법칙은 바로 그 정언명령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사회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언적으로 정초된 보편적 법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로서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K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주는, 즉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